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예학 32강 수경 재배입니다. 수경 재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간추린 재배 원예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경 재배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경 재배의 정의, 특징, 분류, 용수, 양액, 그리고 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수경 재배라고 하면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그 토양 내에 있는 양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무기양분이 들어있는 영양액과 적당한 식물지지 수단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인데, 이 영양액을 양액이라고 해서 양액 재배라고도 하고, 토양을 없이 재배하기 때문에 무토양 재배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 재배, 그러면 양액 재배, 무토양 재배를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경 재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한다.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토양에 직접적으로 농약을 하거나 비료를 살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 인해서 청정재배, 양액을 통한 청정재배가 가능하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의 무농약 청정 농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작 재배가 가능하다는 건데, 수경 재배에서 연작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토양에서 동일 작물을 계속 재배했을 때 이듬해에 작물의 수량이라든가 병해가 발생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기지현상인데, 이러한 기지현상의 원인은 연작재배입니다. 연작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작물이 좋아하는 특정 무기양분을 흡수를 해서 토양 내 결핍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정 작물을 기주로 하는 토양성 전염병이 잠재해 있다가 다음에 동일 작물을 재배했을 때 거기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경 재배는 토양이 아닌 양액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예방할 수 있고, 양액을 살균을 통해서 토양성 전염균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재배의 가장 큰 특징은 연작 재배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근권 환경이 단순하다고 했는데, 토양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토양 내에 있는 양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염병 등을 통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이지만, 수경 재배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양액으로서 근권을 환경을 만들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 환경이 단순해서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러한 재배는 자동화, 정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을 감소할 수 있어서 생략화가 가능하고 자동화로 편리하다. 전기전도도와 같은 양액의 농도가 변할 때 센서 등을 이용해서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생육이 빠르고 균일하며 수량이 증대된다. 일곱 번째, 토양 재배가 어려운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이나 사막 지방에서도 수경 재배는 일정한 온시설을 갖추고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 양액에 대한 전체 흐름을 할 수 있는 기계적인 관리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탱크라든가 또 탱크를 놓아둘 수 있는 그러한 시설적인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고, 근권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양액 제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액 관리 등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토양과 달리 병이나 또 산도에 대한 완충 능력이
약합니다. 바로 양액에서 식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양액과 배지, 인공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 배지의 완충력이 대단히 약하다. 양액에 있는 그러한 양분이라든가 내용이 바로 작물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작물의 생육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분화류라든가 꽃, 장미, 카네이션 같은 종류와 과채류, 토마토, 파프리카, 그리고 역경체류 등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게 수경재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경재배의 분류입니다. 수경재배에는 순수 수경과 고형 배지경이 있습니다. 순수 수경은 양액, 즉 양액의 베드에 양액을 놓고 거기에 담궈서 재배를 하는 수경 재배가 있고, 양액만 이용하는 거고, 고형 배지경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고형 배지경입니다. 양액을 이용하되, 그러면 순수병에도 액상과 기상이 있는데, 액상은 물에 담그는 거고 기상은 양액을 공기 중에 분무를 해서 재배를 하는 건데, 액상제경에는 담액수경, 박막수경, 모세관 수경이 있습니다. 담액수경은 D 자체가 딥플로우 테크닉이라고 해서 물을 완전히 양액에 담궈서 뿌리를 물인 양액에 담궈서 하는 담액수경이에요. 담근다 그래서 담액수경이고, 박막수경은 뉴트리언트 필름이라고 해서 양액을 얇게 올려서 마치 이게 필름처럼 얇은 막을 형성한다. 그래서 뉴트리언 필름 테크닉, 그래서 박막수경이 있고, 모세관 수경은 빨대처럼 어떠한 천 같은 걸 이용해서 빨대처럼 빨아 올려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 기상은 공중에 양액을 분무를 뿌려서 뿌리가 흡수하도록 하는 분무경과, 분무수경은 분무도 하고 물에도 담그다. 일부는 물에 담그고 일부는 공중에 노출시킨 게 분무수경. 이와 같은 경우는 양액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는 순환식을 이용한다. 고형 배지경에는 배지의 종류에 따라서 무기배지냐 유기배지냐인데, 무기배지는 일반적인 암석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유기배지는 식물의 일부를 이용한다. 그럼 그 배지에는 암면경이 있고 펄라이트경, 사경, 역경. 사경은 모래에다가, 역경은 자갈에다가. 그 유기배지에는 코코넛 코이어경, 코코넛의 내부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거고, 피트는 물이끼, 훈탕경은 왕겨를 태워서 그걸 배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형 배지경은 순환식이 있고 비순환식, 양액을 사용하고 버리는 비순환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줄 게, 담액수경이나 박막수경은 뿌리가 작은 거, 깊지 않은 거, 그러니까 천근성인 거죠. 그리고 작물 자체도 작은 거. 그래서 담액수경의 대표적인 담근다 이랬을 때 엽채류라든가 미나리류고, 박막수경은 얇게 흐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엽채류와 쌈치수다. 미나리 같은 경우는 작물 자체가 뿌리를 물속에 담그고 있기 때문에 담액수경인 거고, 모세관 수경은 밑에서 물을 빨아 올리는 빨대 형식으로 해서 물을 빨아 올리는 건데, 분화류, 대표적으로 장미, 카네이션, 국화 이런 게 모세관 수경을 이용하겠습니다. 분무 수경은 일부는 뿌리를 공중에 노출시키고 밑에는 박막 수경 형태를 일부를 담가서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공중상소와 수중상소를 모두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는 시감자다. 암면경, 폴라이트경, 코코넛 코이어경, 이건 고형 배정인데, 이건 뿌리가 어느 정도 깊게 자라는 걸로 보시면 되죠. 작물 중에서도. 그러면 파프리카,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 그리고 장미와 같은 절화류가 주로 고형 배지경인 암면경, 폴라이트경, 코코넛 코이어경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정확히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용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수는 양액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입니다. 수경 재배에 이용되는 물, 즉 양액을 만들 때 여기에 넣는 물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하천수, 지하수, 수돗물, 빗물이 사용되는데 지하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러면 이 용수에는 병원균이나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수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산도가 pH 7이니까, 즉 중성이어야 한다. 중성에 가까워야 한다. 전기 전도도는 이 이온 농도를, 양액의 이온 농도를 가리킬 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물에溶해되어 있는,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으로 수질의 상태를 간편하게 알 수 있는 게 전기 전도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염류의 농도가 얼마나 있느냐, 비료염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본 건데, 이건 0.5 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하여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 가까워야 된다. 세 번째, 무기이온 농도는 가급적 낮을수록 좋다. 무기이온은 뭐 특정 물에 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국 이걸 중화를 시키거나 또 다른 염을 넣었을 때 둘이 작용을 해서 침전물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기이온 농도는 가급적 낮아야 된다. 순수한 물이야. 증류수가 좋겠죠. 네 번째, 중탄산 함량이 있기는 이때 작아야 된다. 30에서 50 ppm을 유지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탄산은 탄산수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중탄산은 적어야 된다. 다섯 번째, 미량 원소의 함량이 식물 재배에 적합한 함량인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결핍으로 인해서 또 과잉으로 인해서 작물 생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양액입니다. 양액은 다른 말로 배양액이라고도 하는데, 양액은 작물이 요구하는 필수 원소를 갖춘 용액, 즉 무기양분을 적절하게 혼합해둔 비료,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양액과 배양액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여기에서는 양액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 양액이 배양액이라는 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액을 만들 때는 농축 양액을 두 개로 구분할 때 사용하는 비료를 구분해야 되는데, 두 개의 통을 놓고, 즉 A 탱크에는 넣는 비료가 있고 B 탱크에 넣는 비료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해야 되는데, 두 개를 A 탱크에 들어갈 것과 B 탱크에 들어갈 걸 같이 혼합해 버리면 침전물이 생겨서 작물이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탱크, B 탱크를 나눠 놓습니다. A 탱크와 B 탱크에 모두 들어가는 것은 질산 칼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칼슘과 철은 같이 들어가되, 칼슘과 철이 들어간 통에는 인산, 황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칼슘과 황산이 만나거나 칼슘과 인산이 만날 때, 또 철과 황산이 만나거나 인산이 만날 때는 서로 결합해서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 원예기사의 양액 제조에 대한 시험이 자격평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는 보통 삼가로 계산하는데, P 이 자체 인으로만 나왔을 때는 삼가로 마이너스 3으로 해서 3-에서 삼가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처럼 이온으로 1가, 2가, 3가로 나눠져 있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A 탱크에는 질산칼슘, 질산칼륨, 킬레이트철, 질산암모늄이고, 여기서 보면 질산칼슘 4H2O인데 이것은 물 분자가 4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질산칼슘 사수염 4개에 있는 물이다. 그래서 사수염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B 탱크에는 질산칼륨, 제1인산칼륨, 제1인산암모늄 또는 황산마그네슘 칠수염, 황산칼륨, 미량원소는 붕소, 망간, 아연, 몰리브덴, 구리 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A 탱크, B 탱크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시설 원예기사에 2차 필답할 때 주로 나오거나, 1차에서는 A 탱크, B 탱크에 모두 들어가는 비료는 이렇게 물어보거나, A 탱크와 B 탱크를 구분해서 넣을 때 같이 넣으면 되지, 같이 넣지 않아야 할 것은, 같이 넣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게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런 것은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양액의 구성 요건을 보겠습니다. 양액의 구성 요건은 필수 양분을 함유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량 원소나 다량 원소를 다 함유를 해야 하고, 작물에 따라서 필요한 양분들이 추가적으로 많거나 적거나 조절을 해야 한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뿌리에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물에溶화된 이온 상태, 즉 수용성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B탱크와 A탱크를 나눈 이유도 철이 황산이나 인산, 칼슘이 황산이나 인산을 했을 때 침전물이 생기면 이게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물에 용해된 이온 상태, 수용성 상태여야 한다. 세 번째, 각각 이온이 적정한 농도로 용해되어 각 이온 농도가 적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핍이 오거나 과잉으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작물에 유해한 이온을 함유하지 않아야 된다. 중구석 같은 이온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양액의 산도는 5.5에서 6.5 범위다. 약 산성이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렴해야 한다. 재배기간, 이 양액의 재배기간 동안에 농도나 비율, pH가 많아버리면 작물 재배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가 적어야 한다. 다음은 양액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의 산도, 온도, 농도, 산소, 살균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의 산도는 pH 5.5에서 6.5로 약 산성이 적당합니다. 그렇지만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은 이러한 약 산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산도가 낮거나 산도가 높다면 그냥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pH를 낮춰야 될 때는 산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산, 인산, 질산 등을 넣고, 반대로 pH를 높여야 되면, 산도가 너무 낮을 때 높여야 될 때는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같이 수산화 이온을 첨가를 해서 pH를 높여야 된다. 즉 알칼리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험에서 암모늄태 질소냐 질산태 질소냐, 같은 질소는 반드시 양액에 들어가야 되는데 질산태 질소나 암모늄태 질소를 넣어야 될 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시설 원예기사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고, 손해평가사에서도 양액과 관련해서 질산태 질소를 넣었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모늄태 질소를 넣었을 때하고 질산태 질소를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둔다면 혼동 없이 그 문제를 반드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전기도 그렇지만 작물도 있어서도 중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암모늄태 질소를 과다서 양액에 암모늄태 질소를 넣었다. 그러면 작물이 이 암모늄태 질소를 흡수하겠죠. 질소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암모늄태 질소 자체가 양이온입니다. NH4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입니다. 그러면 작물이 양이온을 흡수를 하면 뿌리가 중성적인 것을 다시 맞춰야 되게, 양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음이온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이온을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또 작물이 가지고 있는 양이온을 내놔야 되는데, 그 양이온이 어떤 걸 내놓느냐, 수소이온,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배출을 합니다. 수소이온이 결국 양액으로 많아지니까 양액은 산도가 낮아지는 거죠.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산태 질소가 작물이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 양액은 산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산태 질소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NH3 마이너스. 이걸 과다 사용했다. 그러면 작물이 또 질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흡수를 하면, 음이온을 흡수하면 작물의 체내에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음이온을 또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음이온을 배출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작물이 수산화 이온이나 중탄산 이온을 배출합니다. 이게 알칼리이기 때문에 양액의 알칼리 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에 pH는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암모늄태 질소, 양이온을 흡수하면 양이온을 뱉은다. 그 뱉은 양이온이 수소이온이기 때문에 pH는 낮아진다. 산성화가 된다.
그렇지만 질산태 질소, 음이온을 흡수하면 음이온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수산이온을 배출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pH는 높아져서 알칼리성이 된다. 이거 꼭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액의 온도, 즉 양액의 온도가 작물의 뿌리 온도, 근권 온도입니다. 보통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18도에서 25도가 적당합니다. 근권 온도는 작물의 뿌리의 양분 흡수 또 수분 흡수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지상부 생육에 영향을 줍니다. 고온일 때,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작물 지상부는 도장을 합니다. 반면에 뿌리는 짧고 분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온이 되면 칼슘 흡수가 결핍이 됩니다. 저온에서는 반대로 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지상에서는 외화 현상이지만 지하에서는 뿌리는 길고 분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칼리가 흡수가 어렵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저온에서는 암모늄 질소 흡수량이 증가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액의 산소입니다. 양액의 산소는 보통 용존산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액 내에 들어있는 산소, 유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어떤 이온이나 이런 거하고 결합하지 않고 순수하게 산소로서 돌아다니는 거, 산소 이온으로. 그렇다면 이 용존산소는 얼마여야 되냐? 5ppm 이상이어야 된다. 5ppm 이상. 그런데 양액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용존 산소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산소 이온이 계속적으로 열에 의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액의 온도 또는 물의 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존 산소는 감소합니다. 용존 산소량은 인, 칼슘, 망간 등의 흡수를 저하고 에틸렌을 생성합니다. 에틸렌 생성을 한다는 것은 노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뿌리의 고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게 되면 뿌리가 호흡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호흡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양분을 정상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뿌리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용존 산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소가 양액에 공급돼야 됩니다. 통기식에 있어서는 양액에 산소를 넣을 수 있도록 산소 발생기를 넣는데, 기타 용존 산소량이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러면 수온을 낮춘다. 또 양액을 지속적으로 유동환류, 양액을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공기와의 접촉면을 높여서 산소를 양액 속으로 끄집어 들인다. 아니면 양액 수위를 일시적으로 낮춰서 작물 뿌리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게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양액의 농도와 살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의 농도는 보통 전기 전도도 EC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전기 전도도가 양액의 전체의 농도를 알 수는 있지만 각각의 이온 농도는 알기는 어렵다. 이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그 일반적인 양액 농도의 수준은 엽채류는 1.5에서 2.0, 절화류는 2.0에서 2.5, 과채류는 2.5에서 3.5 데시지메스 퍼 미터입니다. 결국 뿌리가 크면 클수록 역경채류는 아무래도 작고, 뿌리가 작고 얇고, 또 절화류보다는 과채류는 과실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열리니까 그만큼 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액의 농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양액의 농도 수준은 시설 원액이사 2차 필답 작업형에서도 항상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양액의 살균입니다. 양액을 순환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전염병이 있으면 그 전체의 시설은 수확이 안 됩니다. 다 병해를 입어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순환식 수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매 전염병, 물을 매개로 하는 그런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급액전에 살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액은
비순환식도 양액은 사용 전에 살균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양액 살균 방법에는 자외선 등을 사용하는 거, 가열하는 거, 모래 여과 장치를 사용하는 살균 방법이 있습니다. 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는 수경재배에서 토양을 대신하는 게 배지입니다. 그래서 뿌리에 양수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뿌리를 고정하는, 지지를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무기 또는 유기고용물, 그러니까 무기배지, 유기배지. 유기배지는 코코넛 코이어, 피트, 훈탄이고, 무기는 안면, 사경, 역경, 펄라이트경, 이런 게 무기 고용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기 고용물이나 유기 고용물에 따라서 이 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적합한 양액의 관리와 급배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코이어경 같은 경우는 코코넛 코이어 같은 경우는 염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되죠. 왜? 코코넛이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배기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이화학적 특성이 다르다는 예시를 설명드린 겁니다. 배지의 구비 조건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안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없고 중성을 띠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청결해야 한다. 투수성과 보수성이 좋고 적절한 공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뿌리가 장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양액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기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3번과 4번이 있어야 되고, 완충 능력이 높아야 한다. 바로 작물에 대해서 흡수가 돼서 어떤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완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가격은 싸고 구입이 쉬워야 되며 피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즉 친환경적이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경재배 분류입니다. 수경재배 분류에서 순수 수경 중 담액 수경, 방막 수경은 시설 원예기사뿐만 아니라 손해평가사에서도 수경하면 담액 수경, 방막 수경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담액 수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액 수경과 DFT가 같은 단어라는 거. 담액 수경은 말 그대로 담근다, 액체에 담근다니까 양액 베드에, 그러니까 베드 같은 경우는 홈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액이 흘러가거나 양액을 담아 넣는, 그리고 그 위에 일정한 판을 깔고 작물들을 구멍을 뚫어서 닿게 하는 거죠. 그 작물의 뿌리를 담가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에 채워서, 양액을 채워서 뿌리를 담근다. 뿌리를 담근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하는 특별한 장치나 수단이 필요한데, 산소 공급 수단 방법에 따라서 유동식이라는 것은 배양액을 계속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이동시킨다. 그래서 공기의 접촉면을 넓히는 거고, 액면 저하식은 일시적으로 낮추어서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는 거고, 통기식은 말 그대로 양액 속에 산소 발생기를 넣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 등량구현식은 배드와 배드 사이를 바꿔서 양액을 이동시키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 그만큼 수위가 낮아지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액 수경은 담궈서 한다. 그래서 미나리나 엽채류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됩니다. 다음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담액 수경은 양액 자체가 토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권 온도는 양액의 온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드 내에 양액력이 많기 때문에 농도라든가 조성이라든가 pH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교정하기도 쉽습니다. 양액이 담수되어 계속 있기 때문에 순환식에서 순환 펌프가 정지를 해도 어느 정도는 양액이 배드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식물에 급속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작물은 그 생육기간 유묘기냐, 생식 생장 주기냐, 그리고 과실의 성숙기냐에 따라서 수분의 공급이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담액 수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분 공급이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고, 또 액량이 많으므로 탱크나 베드가 커져서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이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시설비도 많이 든다. 양액인 순환하기 때문에 토양 전염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균 시설을 갖춰야 된다. 또 양액을 순환시키려면 펌프 작동비가 든다. 그렇기 때문에 등량 교환 방식, 그러니까 양액의 교환 시 수위가 변하면서 뿌리가 간헐적으로 노출돼서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는 것 외에는 뿌리에 대한 산소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식 같은 걸 많이 이용합니다. 방막 수경은 NFT, 이 방막 수경의 특징을 보면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를 또 다른 말로 구배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얇은 막상에 양액을 흘러 순환하도록 해서 작물의 뿌리가 일부만 닿게 하는 재배 방식입니다. 그러면 양액을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면, 흘러내려야 된다는 것은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야 되냐, 그럼 경사져야 되는데 기울기는 책에 따라서 방통대 같은 경우는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삼고 같은 경우는 60분의 1에서 8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100분의 1에서 100분의 60 정도면 기울기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냐, 기울기를 도로 따지면 0.6에서 1도 정도면 된다. 이거 방막 수경은 시설 구조를 베드 높이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저설형과 고설형이 있습니다. 저설형은 낮을 쩌자, 낮은 설비고, 고설형은 높을 꽃자, 높을 꽃자의 고설, 높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설형은 낮게 하니까 과체류나 수고가 낮고, 직립유의라는 것은 지지대를 대서 곧게 세우는 것, 절하류에 적합하고, 고설형은 엽채류나 딸기같이 위에서 해야 되면 크게 자라면 안 되니까 자라지 않고 덩굴성 같이, 그리고 뿌리가 얇고, 뿌리가 얇다는 것은 청근성이고 높지 않은 거, 이렇게 해야 수확이 편리하는데 보통 엽채류나 딸기를 고설 재배를 한다. 이건 편의성이나 작업성을 개선하는데, 기출에 보면 고설 재배는 어떨 때 좋고 어떤 작물에 이용하냐 하면 베드를 허리 높이까지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청정 재배사 관리에 용이하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딸기의 사량 재배에 널리 사용되는 게 고설 재배이다. 그래서 저설형과 고설형이, 고설 재배, 저설 재배가 방막 수경에 포함된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세관 수경은 빨대로 흡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관 역할을 할, 빨대 역할을 할 얇은 천, 부직포, 폴리에스터 같은 직물 등을 재배상에 깔고 베드를 만든 다음에 빨대에서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점점 양액이 이 천에 스며들어서 뿌리에 양액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일한 급액을 확보할 수가 있다. 분무경은 뿌리를 양액이나 고형배지에 두지 않고 베드 내에 공중에 매달아서 양액 분무로 적게 있게 하면서 재배하는 방법. 그러니까 뿌리를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공기경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분무수경인데, 분무수경을 수기경이라는 건 물수주자에 공기에 할 때 그 기운기, 그래서 물과 공기를 합해 놓은 게 분수수경인데, 분무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배양액을 뿌리에 분무함과 동시에 일부는 베드 저면의 양액으로 일정량을 유지하여 뿌리 일부를 담가 재배하는 방식이다. 고형 배지경은 특정한 고형 배지의 양액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식인데, 주로 여기에는 고형 배지경 재배 방식에는 안면 재배, 폴라이트경, 코코넛 코이어경, 훈탕경, 사경역경, 자루 재배 등이 있습니다. 고형 배지경의 장점은 순수 수경과 달리 배지 내 통기가 되므로 산소 공급이 좋다. 뿌리로 수분 공급이 가능하다. 순수경 같은 경우는 담궈 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수분 공급 조절이 가능하다. 베드나 탱크를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시설비를 줄일 수 있다. 비순환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토양 전염군을 없앨 수 있다. 만연하기 어렵다는 것은 토양 전염군이 없을 수 있다. 배지 수분이 풍부하여 펌프가 정지해도 상당 시간 피해가 없다. 마지막으로 양액의 급액량이나 급액 간격이 조절이 쉬워서 생물 생육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단점은 재배 후에 남아있는 뿌리 처리가 어렵고
배지의 세척과 소독이 어렵다. 그러니까 재사용이 쉽지 않다는 거고, 고형 배지이기 때문에 배지 내에 양액 조성이 균일하지 않다. 배지가 흡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배지 내에 양액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증발산, 물이 증발해 버리면 양액의 농도나 조성 변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변하기 쉽다. 이게 순수 수경과의 차이점. 네 번째, 배지 내 양액을 조성하려고 할 때 목적의 양액이 조성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뿌리가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배지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군권 온도가 기온이나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담액 수경에 비해서 군권 온도 조절이 어렵다. 배지의 입수 및 폐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친환경적이고 작물의 피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경 재배에 사용 가능한 원수는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가능한 원수 첫 번째의 내용이 산도가 중성인 거, pH 7에 가까운 물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철분 함량이 높은 물이라는 것은 용수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거 같은 경우는 부적합합니다. 나트륨 염소 함량이 100 ppm 이상인 물, 전기 전도도 및 무기온 농도는 가급적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나트륨이나 염소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 전도 가급적 낮아야 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0.5 데시지메스 퍼 미터였습니다. 0.5. 그렇다면 이것도 과다 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고, 중탄산 함량은 원수가 적당한 완충력을 가질 수 있도록 30에서 50 ppm이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토양 재배에 비해 무토양 재배의 장점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1번, 배지의 완충력이 높다. 그 무토양 재배, 그 수경 재배는 토양에 비해서 양액과 배지의 완충 능력이 높은 게 아니라 대단히 낮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연작 재배 가능합니다. 수경 재배 주요 장점 중에 하나이고, 자동화가 용이하다. 재배 관리의 생력화와 자동화가 편리합니다. 청정 재배가 가능하다. 고품질 무농약 청정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3번, 담액 수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담액 수경은 이 양액이 뿌리가 양액의 상시 담겨 있는 방식이므로 산소 공급을 위한 특별한 장치나 수단이 필요한데, 이게 뭐 유동식, 통기식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2번, 베드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 양액이 흐르게 한다. 이것은 순수 수경 중에서 담액 수경이 아니라 NFT, 방막 수경이 되겠습니다. 3. 배지로는 펄라이트와 앞면 등이 사용된다. 이것은 순수 수경이 아니라 펄라이트 앞면은 고형 배지경이 되겠습니다. 4. 베드를 높이 설치하여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막 수경에서 고설 재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설 재배에는 보통 딸기의 서량을 많이 선택한다. 4번은 정의를 주고 이게 어떠한 재배하는 방식이냐, 수경 재배에서 어떤 거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베드 바닥에 일정한 크기의 기울기를 주고 막상에 얇은 막상, 방막이네요. 양액을 흘러 순환하도록 하고 그 위에 뿌리를 일부 닿게 하여 재배하는 방식이니까 이것은 방막 수경이니까 NFT가 되고, 담액 수경은 완전히 담그는 거고, 매트 재배와 심지 재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모세관 경이 되겠습니다. 모세관 수경이 되는데, 이 모세관 수경인 이유는 일정한 빨대 형식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4번도 재배 방식의 특징을 준 겁니다. 다음 설명하는 양액 재배 방식은 5번이네요. 고형 배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형 배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액만을 사용하니까 순수 수경 중에 하나겠죠.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 구배를 줘요. 베드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를 주고 양액을 흘려보내니까 방막 수경이 되겠고, 이걸 다른 말로 NFT가 되겠습니다. 뿌리의 일부를 공중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양액에 닿게 하니까
방막 수경이 되겠고, 담액 수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담궈서 하는 거고, 안면경, 폴라이트경은 고형 배지경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에 설명하는 재배법은 양액 재배 베드를 허리 높이까지 설치한다. 올린 거니까 고설 재배가 되네요. 고설 재배는 방막 수경 중에 하나고, 주로 품목은 딸기고 품종은 서량 재배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 환경이 개선이 되고 청정 재배사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설 재배가 되겠습니다. 2번 토경 재배는 수경 재배 반대발로 토양에서 재배하는 거고, 고랭지 재배는 온도가 낮은 높은 강원도 같은 데서 재배하는 거고, NFT 재배도 6번에 대해서 고설 재배가 없다면 맞는 답이지만 정확한 답은 NFT 재배 중에서도 고설 재배이다. 그래서 6번의 답은 고설 재배이다. 7번은 양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양액의 pH, 산도는 암모늄태 질소 가다시 높아진다. 암모늄태 질소 자체가 NH4 플러스 양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을 작물이 많이 흡수하면 또 양이온을 배출을 시켜야 중성이 되기 때문에 양액의 수소이온이 많아진다는 것은 산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산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높아진다가 틀려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양액의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용존산소량이 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용존산소량은 적어도 5ppm 이상이어야 한다. 양액 내 무기양분들은 수용성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뿌리가 흡수하기가 쉽다. 그래서 물에 용해된 이온 상태, 수용성인 상태가 된다. 4번 수매성 병원균의 유입 억제를 위해 급액전에 살균을 한다. 살균에서는 자외선 등 살균이 있고 가열 살균, 그리고 여과 장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경 재배를 끝으로 간추린 재배 원리학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수경 재배는 손해평가서뿐만 아니라 시설 원예 기사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